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프린트 보고 진도 나가시죠. 1번부터 보시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1번 기억은 틀렸죠. 그 기억은 뭐가 틀렸냐면 불공정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은 틀렸죠. 그 불공정행위, 반사회적 불공정행위는 추인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니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표의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착오할 때 본 거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죠.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지 않고요.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디귿.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디귿은 착오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적법하게 해제된 것을 상대방이 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어떤 실익이 있다고 했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중요한 판례였고, 리을. 법률행위 일부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틀렸죠. 원칙은 전부 무효죠. 그 다음에 미음.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있어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추인이에요. 추인. 그러니까 취소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는 거야. 취소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틀린 지문이 되고, 그래서 옳은 지문은 니은과 디귿.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상계 의사 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틀렸죠? 왜 안 돼요? 상계는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전부. 단독행위, 법률행위까지 모두 무효가 된다고 했고, 2번.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시킬 수 있다. 2번 맞죠.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없는 거예요. 근데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하다고 한 건, 꼭 비교하시라고 한 건 절대 안 되는 게 뭐예요? 기한.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 있을지라도 유효하다. 자, 이런 조건을 뭐라고 불렀어요? 완전히 일방의 의사에만 달려 있는 거. 내 기분이 좋아지면 집 사주지. 순수 수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순수 수의 조건이 부착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했죠. 3번 틀렸고, 4번.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틀렸죠. 법률행위까지 모두 무효가 되고요. 5번. 조건의 성취가 확정된 후에만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틀렸죠. 확정되기 전에도 우리가 소극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보호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보호로는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적극적 보호로는 확정되기 전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얘기고요. 틀렸고,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고요. 3번. 물권의 객체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해야 되죠. 왜 등기해야 돼요? 여기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매매계약, 법률행위 했다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 했으면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한다라고 했고, 2번.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 그렇죠. 명인 방법은 두 가지 우리가 얘기했는데 반드시 나무는 특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표시가 돼야 돼? 소유자가 표시가 돼야 명인 방법으로 인정이 되고요. 3번.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번? 맞죠. 그러니까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분필 등기하지 않으면 거기 보존 등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건물의 일부분에 보존 등기하려면 일단 분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하다고 한 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분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존 등기하려면 당연히 분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분 등기를 해야 보존 등기하는 거고.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등기된 임목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비교했던 건 명인 방법이죠. 명인 방법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경작자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그걸 매수했죠. 그럼 법률행위 했으니까 공시를 해야 되고 그 공시 방법으로 명인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200쪽부터 보실 차례예요. 물권 법정주의인데, 물권 법정주의 의의는 그 물권을 창살하려면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해야 되고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당연히 강행 규정인데, 이때 강제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었죠. 두 가지.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 여기서 몇 가지 확인하실 점은, 이게 이제 우리 물권법의 첫 번째 조문인데, 물권을 만들려면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임의로 창살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만약에 명령이나 시행규칙도 포함되는지 물으면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왜 빠진다고 했냐면, 재정 주체가 법률은 명령규칙과 다르죠. 명령이라는 건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령이죠. 그럼 명령이나 시행규칙은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정부에서 만들어요. 정부에서. 근데 국회는 어디서 답을 말하고 있죠. 법률은 어디서 만드냐면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권을 창살할 수 있는 건 우리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가능한 거고, 정부에서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옛날부터 봉건적인 그 물권제도가 부활하는 걸 막으려고 법률로서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물권은 법령으로 창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법령이 아니라 법률로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관습법도 법이니까 관습법으로 창살할 수 있다. 그럼 관습으로 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습이랑 관습법은 다른 거죠. 관습법은 말 그대로 일정한 관행이 거듭되어 오다가 사회 공동체의 법적 확신을 얻은 걸 관습법이라 하기 때문에, 근데 관습법인지 관습인지 이건 어떻게 구별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것이 관습법이다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관습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판례가 관습법이 아니라고 본 대표적인 판례들은 꼭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관습법이 아니라고 본 대표적인 거,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거 뭐 있었어요? 그렇죠. 뭐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고 통행권, 그렇죠? 공원 이용권, 그리고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왜 물권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냐면, 그게 이제 계약하고 다르죠. 계약, 채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당사자 간에. 그럼 계약은 자기들이 합의만 하면 돼요. 이거 바꿔서 말하면 계약은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이 몇 개요? 전형 계약이
15개가 있어요. 15개 전형 계약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당사자가 합의로 새로운 계약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약은 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새로운 계약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권은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절대적 효력이에요. 절대성을 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물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둘이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물권은 둘이 만들어내면 안 되고 우리 법이 미리 규정을 해두겠다는 거죠. 미리 물권의 종류를 정하면 이 우리는 민법이 물권의 종류를 몇 개 정하고 있어요? 이제 8개가 나오는 거겠죠? 8개의 물권을 정하고 있으면 당사자가 원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선택해서 쓰면 여기 나와 있는 물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종류강제고요. 그리고 그 종류만 선택하면 돼요. 내용도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저당권이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 합의했다면 일단 종류강제는 지킨 거죠. 새로운 종류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저당권이라는 종류를 선택했지만 그 내용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약정을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강제할 수밖에 없냐면 내용과 종류도 강제하고 내용도 강제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죠. 그래서 200쪽에 그 내용 나와 있고요. 그 201쪽에 한번 보세요. 201쪽에 판례박스가 있는데 제목에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볼게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면 사용, 수익, 처분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핵심적인 권능인데 근데 얘네들이 대세적으로 뭘 포기한다고요?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세적으로 사용, 수익을 포기해버리면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새로운 물권을 당사자가 만들어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럼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한 거죠. 이 소유권자가요, 사용 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하는 거 될까 안 될까요? 채권적으로 포기한다는 건 어떤 한 사람에게 뭐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채권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대세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다면 그건 소유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주님 뭐라고 되냐면 우리 판례가 첫째 줄 마지막에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 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 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거 이건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돼. 그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포기한다고요? 대세적, 영구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다면 그건 소유권이 아니라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중요한 말은 소유자가 사용 수익 권능을 어떻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대세적으로,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판례박스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판례박스에 관습상 물권을 부정한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202쪽에 중요한 판례들이라고 있죠. 1번에 보시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존재하느냐? 그런 물권은 없다라는 판례. 2번은 뭐예요? 온천권.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관습상의 사도 통행권, 줄여서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땅을 오랜 기간 다녔다고 하더라도 통행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4번은 뭐예요?
공원 이용권, 가운데 공원 이용권이죠.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상 물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물권에서 오는 것입니다.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지상권은 본권이죠.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다. 틀렸고요. 3번, 타인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런 물권 없고요.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번 정답이죠. 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권 없고요.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든 뭐든 양수했다, 매수했다 이런 법률행위 했다면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물권의 효력. 물권은 뭐 채권에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인정하는 거냐면 물권자에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은 채권과는 달리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대성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물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물권을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 가장 흔하게 간단한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부동산의 소유자. 근데 을이 이 부동산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갑은 침해당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데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어요. 자, 그럼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느냐?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면서 물권을 이전해 주는데요. 물권은 이전해 주고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하고 물권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분리양도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한 판례로 보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된 거죠. 그러면 원인 행위가 실효되면 소유권이 등기해야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죠.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돼요.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러면 이건 소멸시효에 걸려요? 제한 없어요?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행사하는 갑의 등기 말소 청구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리고 우리 그 임차권 좀 특징적인 점 봤었는데, 그러니까 요 임차권자는 만약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요, 자기가 직접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을 대위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원칙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독특한 판례가 우리 판례가 임차권자가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언제였어요? 임차권자가 대항력, 등기하여 대항력이 있다면 직접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건 독특한 판례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차물에 대한 방해를 가하면 이거 누가 제거시켜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죠. 근데 임대인이 안 하면 임차인은 자기 상대방인 임대인을 대위해서 제거를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임차권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이때는 그거 필요 없고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의 종류, 일단 불법행위 책임도 같이 보고 갈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런 거 필요 없고 또 손해 발생도 필요 없어요. 손해 발생도 필요 없고. 그런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 발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비교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이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나 함께 행사할 수 있다. OX에 물권적 청구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나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요건이 다른데. 그러면 그냥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해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나 손해 발생이 없으면 그때는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예전에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이게 갑내집이고 이게 을내집인데 갑내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물건을 막 훔쳐요. 갑이 도둑이야 소리 지르니까 깜놀해가지고 담 넘어 도망가다가 이 훔친 물건을 을내집 마당에 떨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갑이 다음날 그 사실을 알고 그거 제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그거 돌려주시면서 손해배상도 하세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이게 지금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반환 청구예요. 근데 손해배상은 왜 청구할 수 없어요?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런 것까지 다 청구하려면 얘 잘못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물건을 도난당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도난 훔쳐가지고 물건을 상당 기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 반환 청구만 해야 돼요? 손해배상도 청구해요? 당연히 하겠죠. 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행사할 수 있다. 함께 행사할 수 있는데 언제나 병존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뭐만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물권적 청구만.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잘못이 있어야 한다. 까지 비교해 두시고. 자, 물권적 청구의 종류예요. 종류는 구별 기준이 내용에 따라 구별을 하고 또 이제 근거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데 내용에 따라 구별하면 일단 물건을 뺏겼을 때는 뭘 청구하죠? 반환, 그렇죠? 반환. 두 번째,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으면 이때는 뭘 청구하냐면 방해 제거. 방해 제거라고 하기도 하고 배제 청구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침해는 없는데 침해할 가능성, 염려가 있으면 뭘 행사하냐면 예방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종류를 내용에 따라 구별하면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반환은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반환 청구의 상대방. 누구한테 하는 거야? 현재 점유자에게.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최초 침탈자에게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의 물건을 침탈, 빼앗아 왔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병한테 넘겼다면 얘가 반환 청구를 을에게 하라는 거예요? 병에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병에게 해야지. 현재 점유자에게 해야지 최초 침탈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점유자라고 하면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돼요. 간접 점유자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요, 침탈한 물건을 병에게 임대차 빌려줬어요. 그러면 병에게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임대차를 해줬다면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 보조자.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물건이 두 가지 있었죠. 뭐하고 뭐야?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러니까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설정자죠.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설정자가 계속 사용해요. 그럼 그 물건을 빼앗겼다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저당권자가 아니라 설정자라는 거예요.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방해 제거가 나오는데 방해 제거의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현재 침해자.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하는 거고요. 역시 최초 침해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제 땅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면 제가 방해 제거를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에게 제거 청구해요? 그거 산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산 사람한테. 현재 침해자에게 하는 것이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이 있었죠. 무단 신축 건물에 대한 방해 제거인데, 그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시험에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 것은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냐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한 사람. 자,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얘한테 철거를 구할 수 없고요. 다만 퇴거를 구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물론 이때 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느냐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대항력과 상관없다. 대항력과 상관없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소유자가 아닌 미등기 매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철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무단으로 여기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일단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건물은 언제나 완전히 독립한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 권한이 있든 없든 신축자가 원시 취득해요. 나무랑은 다르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는 누구 거예요? 이건 토지에 부합이 되는데 근데 이 건물은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토지 이용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소유자한테 나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한테 나가라고 한다는 건 이 건물을 그대로 남겨서 내가 써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을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관리 행위예요? 건물의 처분이에요? 당연히 처분이죠. 그럼 처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임차인한테 건물을 철거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철거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철거는 얘한테 구해야 되는데
얘한테 철거를 구하려면 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가라고 해야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근데 만일에 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거나 또는 전세권 등기를 미리 건물에 해두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면 병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에 갖춘 거죠. 근데 이 건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철거돼야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항력과 상관없이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요거 판례 이해되셨죠? 예. 확인. 예. 자, 우리 판례를 하나 보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지상권자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땅을 빌려서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냐면 을 거죠. 근데 이 을이요,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지상권자 을이 토지 소유자 갑에게 지료를 내지 않아요. 그럼 지상권은 지료를 얼마 이상 안 내면 소멸당해요? 2년이라고 했죠. 2기 아니라고요. 2기는 임대차가 2기고요. 얘가 2년 이상 지료를 안 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갑한테 그럼 당신이 이 건물 사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의무 위반으로 소멸한 경우는 행사할 수 없고 기간 만료 시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건물 사달라고 못하니까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근데 이 병은 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병이 갑한테 나는 전세권자, 물권자니까 난 여기 있을 거다, 못 나간다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취지의 판례인 거예요. 얘가 아무리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건물이 철거돼야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근데 얘가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공사를 맡겼어요. 도급 계약을 해서 이 병이 공사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무단으로 지은 을이 공사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이 병은 공사 대금 안 주면 당신 건물 인도 못해라고 하며 뭘 행사해요?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자 병은 토지 소유자에게 나 지금 유치권자니까 돈 안 주면 못 나간다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예. 왠지 유치권은 안 죽을 것 같고 되게 세고 이래 보이지만 지금 이 판례, 아까 저 판례가 다 똑같은 거야. 얘가 아무리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전세권, 유치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건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철거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무슨 말인지 드셨죠? 예.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 을이요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정에게 팔았는데 등기가 안 됐어요. 정은 미등기 양수인,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요 미등기 양수인 정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였죠. 미등기 매수인은 물론 소유자가 아닙니다. 관습법상으로 그런 물권도 없다고 했죠. 근데 우리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은 돈 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있죠. 그럼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등기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방은 하나만 좀 주의하시라고 했죠. 예방하면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또는. 예방 또는 뭐예요?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만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안 취할 거면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예방조치도 취하고 담보물도 내놔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 2번 출제가 됐는데 한 번은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OX에. 둘 다 안 되고 이때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방 또는이나 뭐가 이나. 예방이나 또는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지 여기에 무슨 예방과 예방 및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점 주의하시고 지금 우리가 물권적 청구의 종류를 봤는데 일단 무엇에 따라 구별한 거예요? 내용에 따라.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근거에 따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를 근거에 따라 구별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점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에 근거한 게 있어요? 본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크게 나뉘어요.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반환, 방해, 제거, 예방.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뭐라고 했어요? 반환, 제거, 예방.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른 구별이 점유권에 근거하여 나올 수도 있고 본권에 근거하여 반환, 제거, 예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당 사항에 가서 보겠지만 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을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 보호 청구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점유 보호 청구권은 본권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이건 누구에게 인정하는 거냐면 점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가 아니라 전혀 별개죠. 그래서 우리 민법 208조에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데 침탈당했어요. 그러면 제 물권적 청구가 몇 개였어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뭐에? 소유권, 본권에 기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법원이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했다면 법원은 저에게 뭐가 있는지만 조사하면 돼요. 점유권자인지를 조사해야지 제가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에게 본권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들고 다녔는데 이걸 누가 또 훔쳐갔어요. 그럼 제가 그 도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법원이 소장을 접수받고 사실관계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도둑인 거예요. 도둑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법원은 기각시켜야 돼요? 승소시켜야 돼요? 인용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소유자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점유자라고 주장했다면 본권 가지고 재판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건 언제만 하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언제 하는 거예요? 침탈시이죠? 예. 좀 이거 나중에 점유권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중요하게 많이 본 건데 그러니까 침탈시하는 거니까 뭐 대표적으로 사기당한 물건, 사기당한 물건은 침탈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점유물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실물 이런 거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행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막 섞이죠? 예. 선의의 특별 승계인.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 제척 기간이 있어요. 얼마 안에 해야 되냐면 1년 안에 해야죠. 근데 요 1년 안에 소송 제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요 1년은 출소 기간이죠. 중요하죠?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제척 기간이 출소 기간에 들어가는 건 딱 점유보호 청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하고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요거는
1년 안에 소재기까지 해야 돼요. 무슨 기간이라고요? 출소기간. 좀 중요하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우리 지난주에 취소권 볼 때, 취소권도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에 걸려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그럼 요거 출소기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출소기간 아니고, 그냥 재판 외로 행사해도 돼요. 우리 담보 책임에서도 제척기간 중요하게 나오죠. 담보 책임에 가면 권리의 하자, 제척기간 1년, 권리하자 1년, 목적물의 하자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권리하자 1년, 목적물의 하자 6개월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출소기간은 딱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만 봤는데 판례가 새롭게 나오면서 방해 제거도 1년 안에 소재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점유권. 그렇죠? 세 가지 나중에 볼 거고요. 제거 예방은 뭐 지금 내용에 따라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본권에 가면 대표 주자인 소유권 편에서 213조의 반환, 그리고 214조의 제거 예방을 규정합니다. 그러면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뭐야? 본권이죠.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어떻게 규정한다고 했냐면 일일이 다 규정하지 않고 요 213조와 14조를 다른 제한물권에 그렇죠.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끝나면 마지막에 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그러면 얘는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고요? 2개. 점유하다가 뺏겼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에 기해서? 지상권. 그러니까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라 지상권도 본권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준용해 주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지상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자로 점유하고 있는데 누가 제 건물, 전세권 설정된 건물을 침해하고 있다. 그럼 저는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죠? 몇 개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도 되고 뭐에 기해서? 전세권. 이 준용 조항에 따라서 전세권 자체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지하게 중요한 건 이 준용 조항이 없는 게 있었죠. 뭐였어요?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질권인데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유치권은 준용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돼도 뭐에 기해서는? 유치권, 본권이라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제거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번 경매권, 2번 간이변제 충당권, 3번 과실 수취권, 4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러면 답은 유치권에 기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물권적 청구는 종류에 따라서 종류 내용에 따라 구별하면 반환, 제거, 예방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근거에 따라 구별되어서 또 뭐하고 뭐로 나뉜다고요? 점유권과 본권. 그래서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해서 내용에 따라 반환, 제거, 예방이 인정되고요. 본권자에게는 본권에서 내용에 따라 반환, 제거, 예방이 인정되는데 이게 준용되지 않는 게 뭐냐면 유치권이에요. 그럼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책의 유치권자인데 제가 이 책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주워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유치권자였던 제가 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는 몇 개예요? 없다라고 하죠. 없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유치권에 기한 반환은 안 되는 거고 뭐만 남았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 남았는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언제만 행사한다고요? 침탈 시에. 그러면 사기당한 물건이나 유실물, 잃어버린 건 침탈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을 받고 문제로 좀 볼게요. 208쪽 보세요.
208쪽의 문제.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일단 토지 이용 권한이 없어요. 근데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을. 그럼 을이 건물의 소유자고요. 근데 그거 일부를 뭐 했대요? 임대차했다. 병. 그러면 뭐 물어볼 내용 뻔하죠. 소유자 을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죠. 근데 퇴거를 구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 병에게는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퇴거를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렇고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합치면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다는 거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틀렸죠? 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해도 퇴거는 안 된다고 했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병은 임차인이죠? 그러면 퇴거를 구할 수는 있는데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이 뭐예요? 미등기 양수인,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얘한테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얘기고. 자, 물권 변동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